한국에서는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좀 들어온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토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흑백 요리사 때문에 이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 관심을 얻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현재 이 파인다이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음식이라는 것으로 주로 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셰프가 요리하는 거죠. 이건 사실 예술의 영역이고 파인다이닝이란 말 자체도 사실 예술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이 사회,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되게 좀 크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폭발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 이 흑백 요리사 1, 2의 어떤 행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됐었고, 그 파인다이닝의 영화를 한번 경유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마크 미로드 감독의 더 메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Don't eat, 먹지 마세요. 테이스트, 맛보세요. 이게 음식을 먹는 것과 파인다이닝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예요. 경험하는 것은 테이스트고 음식은 먹는 것이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과연 인간 문화 혹은 인간의 어떤 자본의 마음이 표현해서 도달해야 되는 곳인가라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더 메뉴가 제 생각에는 지금쯤 개봉을 하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나서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꽤 크게 반응을 일으켰을 것 같은데, 튜브의 시대 이상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흑백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흑백 요리사 시즌2는 를 다시금 이야기해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준비를 하면서는 원래 더 긴 영상을 촬영을 했다가 너무 많은 이제 흑백 요리사의 좋은 점, 칭찬할 점 이제 중심으로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다양하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건드려 보았는데, 여기엔 사실 밑바탕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건 좀 더 뾰족한 얘기고 좀 더 날카로운 얘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혼자 이제 찬물 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수도 있어서 좀 더 성찰하는 정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만 좀 다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영상을 새롭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즌 3에 대한 방식 변화에 대한 발표도 하면서 이것도 확실히 이제 머리가 좋은 분들이 제작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반영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근데 어쨌든 1, 2가 보여준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런 캐릭터성이라든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또 되게 좋았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지 라면서 이제 완성을 했던 건데, 원래 좀 하고 싶었던 본질적 측면 중에 하나는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좀 들어온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토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흑백 요리사 때문에 이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 관심을 얻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현재 이 파인다이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차원에 좀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건 자본주의와도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취향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좀 더 냉정하게 좀 시니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쳐놨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이야기이고 또 영화와도 또 관련된 이야기이고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소비하는가라는 결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 터인데, 어쨌든 파인다이닝, 안성재와 미식 비평이라고 하는 또 비평 문화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영상이긴 한데요. 그래도 굳이 그걸 찾아보시기 힘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제목이었었어요. 맛을 상상하는 것과 맛을 평가한다는 것. 사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좀 기이한 점 중에 하나는 맛이라는 것은 직접 맛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언어로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묘한 저항감들이 있을 텐데 의외로 그것을 순순히 잘 넘어가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이채롭다. 그건 분명히 우리 욕망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음식이라는 것으로 주로 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셰프가 요리하는 거죠. 이건 사실 예술의 영역이고 파인다이닝이란 말 자체도 사실 예술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이 사회,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되게 좀 크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폭발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 이 흑백 요리사 1, 2의 어떤 행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됐었고, 오늘은 파인다이닝으로 좀 더 흥미롭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다이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열광한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승전에 누가 오르는가? 전 시즌 1에서 급식대가 좋아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에도 잠깐 끝나고 나서 나오시긴 했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고 싶은 건 모수에 가고 싶은 거죠. 냉장고에 부탁하에 급식 대가가 나왔을 때 사실 냉장고를 부탁해에 지금 JTBC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셰프들 대부분이 또 다 이곳을 통해서 더 붐업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급식대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과연 급식대가 분이 나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급식에 대한 어떤 또 기대와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한국적인 어떤 음식 문화의 풍경 중에 하나인 거죠. 많은 양을 풍족하게 먹는 그런 느낌들. 마치 뷔페식으로 이것저것 먹는 것. 한국에 여전히 뷔페 식당들이 프랜차이즈들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파인다이닝에선 뷔페처럼 그렇게 음식을 구현해 놓거나 배치해 놓거나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파인다이닝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전환점 같은 것들이 흑백 요리사 시즌 1, 시즌 2를 통해서 폭발하고 있다. 그때 이제 다시 냉부의 급식 대가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등장하셨을 때 저는 아주 오래 하시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뭐 최연석이라든가 다 잘 알려진 셰프들이시고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급식 대가가 그 시간에 적응하는 것은 별로 어려우시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어떤 예술적인 그리고 그 게스트들에게 좀 만족할 만한 어떤 파인다이닝의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음식을 만들어 보여주기에는 기본적인 태생이 좀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을까. 이 얘기는 이 흑백 요리사 시즌 1, 2에서도 뭐 흑수저 요리사들 중에서 뭐 그런 여러 이제 분야의 음식에 뭐 도가 트신 분들이 다 나오시겠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 파인다이닝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밖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우죠. 그래서 시즌 1 생각해 보시면 에드워드리 당연히 미국에서 파인다이닝을 하고 계신 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 마피아 역시 마찬가지로 파인다이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요리 대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처음에는 뭐 누구나 올 수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어떤 욕망과 지점을 어디로 끌고 갔냐? 바로 파인다이닝으로 끌고 간다라는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번 시즌2의 우승자인 최강록 셰프 같은 경우에는 좀 서민적인 기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노동주의에 대한 의미도, 소주에 대한 의미도 나중에 그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서민적 기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두 가지가 뭔가 오버랩돼 있어요. 아직도 완벽하게 파인다이닝을 욕망하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가고 싶은 거죠. 급식대가 음식이 궁금하지만 모수에 가고 싶은 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이렇게 뒤섞여 있다, 이렇게 막 섞여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최강록 셰프의 우승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가, 혹은 어떤 전환점이 이 프로그램들의 이후에 포스트 흑백 요리사엔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지난번 영상에도 그 밑바탕에 좀 깔려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명의 심사위원인 이유는 뭐 안성길 셰프야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대표적인 요리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서민들의 위치에서 친숙하게 그런 식당에 그 어떤 오너이자 셰프이자 이런 어떤 위치로서 참가하게 됐던 거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호감도가 어디로 기울었는가, 이건 뭐 백종원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혹은 행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런 이슈와 별개로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값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시즌 1에서는 안성기 셰프가 많이 떠오르긴 했지만
백종원 대표의 그런 그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인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욕망하는가라는 것은 여전히 이 두 명의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음식 혹은 식당에 가는 것, 레스토랑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 축으로 우리가 이제 편히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제작진도 영리하게 심사위원을 둘로 설정했던 것도 사실 그 두세 개를 끌어당기기는 해야겠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무엇인가? 모수와 밍글스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흑백 요리사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판타지 장르를 구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모수에 뭐 40만 원, 뭐 50만 원 되는 그 가격을 어쩌다 가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개인차들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 누구는 뭐 평생 가기도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어떤 욕망을 일으키죠. 모방 욕망. 마치 나도 이런 곳 한번 가보고 싶구나. 저런 곳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그걸 일으킨 어떤 사회적 장본인 중에 하나가 이 흑백 요리사였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다. 그 지점에서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좀 출발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가보게 됩니다. 욕망과 관련해서 이제 가족사적인 얘기인데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요. 그냥 조금 설명이 편해질 것 같아서 하나의 기억나는 장면들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한 15년쯤 됐을까요? 그 벨기에 홍합 요리가 있어요. 물이라고 부르죠. 홍합 요리를 제가 조금 뭐 그런 흉내나 뭐 그런 걸 좀 할 수 있어서 그 집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들이 하는 날이었었고 가족들이 있어서 뭐 파스타도 하고 이제 먹어본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 물 요리도 먹어본 기억이 좋아서 거기에다가 홍합에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뭐 레몬도 넣고 해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뭐 비슷한 흉내가 내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물 요리를 내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준 거니까 또 열심히 드시더니 나중에 딱 하신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그냥 집에서 끓여가지고 청양고추 넣는 게 낫겠다. 뭐 그런 거죠, 현실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제 기억 중에 하나는 사실 뭐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자식들이 모여서 좀 좋은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고 싶을 때마다 다른 곳을 선택을 하세요. 자주 가시던 곳이기도 한데 싸고 맛있게 풍성하게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도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떤 새로운 경험, 파인다이닝이라는 경험, 부재한 그런 세대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그런 새로운 것 혹은 음식과 요리에 있어서 좀 예술의 경지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세대가 이제 개안,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그 과도기를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과도기를 빠르게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속도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흑백 요리사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의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욕망으로 이걸 이제 넓혀서 보시면요. 이제는 명품의 시대를 들어서 명요리의 시대, 명셰프의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의 음식 문화는 서구의 파인다이닝이 더 훨씬 전부터 이제 개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가성비 내지는 풍요롭게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뭐 잔치집에서도 잔치집에 누가 와도 거지가 와도 다 음식을 내어주는 뭐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도 음식들 되게 좋은 것들을 내주려고 하죠. 옛날에는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좋은 걸 주시지만 그것보다는 좀 풍성하게 먹는 그런 지향점들이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실 서양에도 이웃나라인 일본에도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메인 요리를 시키면 저희는 그 사이드 디시들이 반찬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풍성함에 대한 지향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파인다이닝이 좀 늦게 들어오게 하는 뭐 그것이 돈의 문제,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의 문제 여러 가지 같이 결합돼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욕망과 얽혀진 시대성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파인다이닝에 대한 욕망이 흑백 요리사 시즌 1, 시즌 2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새로운 욕망인 거죠. 더 이상 이제 명품 브랜드를 사고 하는 것들이 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옛날만큼 뜨겁지는 못하다고 하는 이 상태 속에서 새로운 어떤 욕망의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것들이 이제 음식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런 파인다이닝에 대한 욕망은 예술을 물론 요리로 소화하는 것에 대한 경험치라고 해서 그것을 좀 다르게 구별짓기 하고 우리들의 아비투스라든가 어떤 취향의 사회 같은 것들이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더 깊이 있게 나타나고 있거나 더 세분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대로 가는 길을 이 흑백 요리사 시즌 1과 시즌 2가 저에게 열어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영리하게 열광의 지점을 만들어낸 흑백 요리사가 있고, 하지만 1편과 2편을 하다 보니까 흑백 요리사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나 어려운 점들을 발견하신 거죠. 특히 개인이 신화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시즌 3은 이미 공개한 대로 업장, 가게들이 단체전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신화는 조금은 벗어나서 한 가게의 어떤 성장, 제대로 된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좀 더 부각되는 어떤 시점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차원까지 가고 있다. 4명이 참가하려면 확실히 파인다이닝적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제가 왜 지난번에 이어서 좀 더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제 고민도 조금은 헤아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약간 재밌는 부분도 준비했거든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다이닝의 영화를 한번 경유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참에 해봐야겠다. 튜브 추천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들을 꼭 봐야 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보면 도움이 돼요. 오늘 하는 얘기들과 관련해서는. 근데 영화 자체로의 매력이 있는 역사 작품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새롭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았던 그런 영화들이긴 했었습니다. 두 편의 영화인데요. 하나가 더 셰프라는 2015년도 영화고요. 존 웰스 감독이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전직 마약과 실패를 경험했던 남자 주인공이 다시 이제 런던에서 식당을 열어서 미슐랭 3스타를 받기 위해서 아담 존스가 엄청난 집착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과정들, 딱 신화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펼쳐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은 비교적 최근작이고 한 2, 3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크 미로드 감독의 더 메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더 셰프가 개인의 신화 혹은 셰프의 신화, 식당의 신화, 요리사의 신화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훨씬 더 오래전 10년도 넘은 영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작인 더 메뉴는 파인다이닝에 대한 통렬한 비판, 그리고 위선, 그리고 허영에 대한 광기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Don't eat, 먹지 마세요. 테이스트, 맛보세요. 이게 음식을 먹는 것과 파인다이닝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예요. 경험하는 것은 테이스트고 음식은 먹는 것이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과연 인간 문화 혹은 인간의 어떤 자본의 마음이 표현해서 도달해야 되는 곳인가라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더 메뉴가 제 생각에는 지금쯤 개봉을 하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나서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꽤 크게 반응을 일으켰을 것 같은데 좀 일찍 나왔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 때 나와가지고 그때는 집에서 다 배달 음식 드시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럴 때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무슨 파인다이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이게 부르주아의 허영을 다루고 있는 영화야 정도쯤으로 취급받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확실히 새롭게 보일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더 메뉴는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OTT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셰프 얘기는 이 작품 지금 스틸컷이 있는 것처럼 아담 존스, 브래들리 쿠퍼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성공한 어떤 성공 신화에 대한 얘기예요. 흑백 요리사가 좀 다가가고 있는 것은 이 더 셰프라는 작품에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흑수저와 백수저의 어떤 대립 구조를 통해서 흑수저의 어떤 도덕들의 상승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신화와 과정들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더 셰프가 훨씬 더 대중적이고 재밌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하고 싶었던 영화 얘기는 바로 더 메뉴라는 거죠. 메뉴는 파인다이닝의 되게 기본적인 구조와 순서와 어떤 세계관들을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스트, 맛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처음에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한 섬의 레스토랑으로 이제 가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슬로위라고 하는 랄프 파인즈가 그 주인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랄프 파인즈가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내놓는데 점점 광길이 어리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고 손가락이 잘리게 되고 도망치지 못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인다이닝의
그 비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건 현대 문화에 대한 비판이고요. 우리가 현대 예술들도 보면 일종의 그 개념 미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오브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에 대한 깃발을 내가 꽂느냐라는 것이 미술이 되는 시대가 열리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처럼 마치 여기서도 보시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빵 없는 빵 그 요리가 있어요. 빵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그것이 없는 채 그냥 소스에 디쉬만 있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라. 이건 마치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일행 중에 온 사람 참가자 중에 한 명인 음식 비평가는 되게 뭐 멋있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꿈보다 해몽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빵을 달라라고 뭐 외치거나 요동을 하기도 하는 등 뭐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지금 더 메뉴를 가지고 저희가 파인다이닝의 어떤 허상 뭐 이런 것들을 이 영화가 어떻게 예리하게 좀 건드리고 있는가라는 측면들을 하면서 한번 저희가 흑백요리사 2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 섬에 도착하게 되고 섬에 들면서 거대한 고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152일째 정확하게 그 숙성된 고기를 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일행 중 한 명이 그럼 153일째 요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뭐 박테리아 어쩌고 하면서 생명을 잃게 되겠죠 하면서 이때부터 뭔가 스산한 분위기가 펼쳐지게 돼요. 처음에 도착해서 이제 제공하는 건 아뮤즈 뷰스예요. 그래서 이런 요리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주인공 마고를 데리고 왔던 이 남자 같은 경우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경탄을 하면서 막 자기의 지식과 요리에 대한 경험들 막 되게 자랑을 하는데 뭐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허영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고요. 뭐 영화판에도 뭐 없지 않죠. 내가 이 영화를 알고 있어. 이 영화의 어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렇게 보는 것도 어떤 문화를 경험하는 하나의 측면들인데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모저모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사실 어떤 문화의 측면들인데 약간 뭐 비판적으로 결국 이제 또 빨리 죽게 되는 슬로이그로부터 바로 요리사들이 있는 곳으로 불려와서 양고기 요리를 하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셰프가 나와서 설명을 하죠. 먹지 말아라. 맛을 보아라.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음식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파인다이닝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짓은 먹는 거야. 먹지 말고 테이스팅, 경험해, 맛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때로 전체 생태계까지 드시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준비된 요리다. 아주 작은 조각까지 음미하라. 그러면서 자연이라는 것을 끌어당긴다. 자연은 영원하다. 사실 그 안성재 셰프가 많은 분들한테 어떤 공감, 어떤 호감을 줬던 말 중에 하나는 원재료 맛이 충실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쿠킹, 이분하게 익혀낼 것인가 라는 익힘 정도, 특히 채소의 익힘 정도를 또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저도 뭐 오래 먹었죠. 오래 먹고 살았죠. 뭐 음미하기보다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았는데 채소의 익힘 정도가 저 정도로 죽일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비평가의 태도이고 예술가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뭘 통해서? 요리를 통해서. 그런 시대가 열렸다. 누굴 통해서? 안성재라는 어떻게 보면 미식 비평가. 자신이 셰프이기도 하지만 계속 심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비평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흡입되고 있는 과정들.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뭐 음식은 그냥 알아서 먹는 거지 뭐 채소 좀 덜 익혀지면 어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담론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사이에서 신화화되거나 어떤 데선 저항되거나 어떻게 흘러다니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흑백요리사를 2를 두고 나서 모두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서두에 안성재 셰프 프로그램에서 썼던 말을 인용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노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더 다르게 노를 질 수는 없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물길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거슬러 가볼 수는 없을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비평의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측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유명한 장면이죠. 빵 없는 빵에 대한 거. 이 장면이 빵 없는 빵 접시, 빵 없이 곁들임만 있는 거. 근데 이때 이제 마고라는 여성이 잠깐 이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 동네 최고 식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동네 식당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럼 되게 편하게 가는 곳들이겠죠. 그 동네 식당을 예약하고 가시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동네 식당을 가기 위해서
뭐 40만 원, 50만 원을 준비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요즘은 덜 가긴 하는데 성수에 자주 가던 곳이 있었는데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분인데 성시경 먹을 텐데 부분에서 그곳이 나오게 되면서 갈 생각을 안 하게 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1년이 안 됐었나? 어쨌든.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맥주도 먹고 와인도 먹고 같이 곁들여서 되게 잘 먹는 곳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어떤 유행과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폭발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동네 식당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르게 만드는가라는 것은 저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 중에 하나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흑백요리사 2가 일으킨 사회적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차원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빵에 곁들이지 않는 곁들임의 풍미를 즐긴다. 그래서 빵에 대한 설명을 이 셰프가 또 설명하는 장면도 되게 계급적 얘기를 하죠. 원래 빵, 밀가루, 물로만 되어 있는 빵이라고 하는 것. 원래 바게트법도 그래요. 프랑스의 바게트법이 있는데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소금, 물 이 세 가지 이외의 것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한국에서는 바게트에다가 단팥도 넣고 뭐 치즈도 버터도 이만큼 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먹는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먹지 않죠. 이게 이제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변해진 문화인데 우리가 지금 이 파인다이닝에 대한 문화들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수용해 가고 있는 과정인가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다. 어쨌든 이 셰프는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노동자들과 빵이라고 하는 건 서민의 음식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 곁들인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면서 약간 이 부르주아들 여기 온 대부분 이제 부자들이죠. 이들을 약간 공격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는 장면이 이 빵 없는 빵에 대한 장면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고라는 여성은 손님에 대한 모욕인데 라면서 이 태도를 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왜 안 먹느냐라고 이제 셰프가 와서 물어보게 되죠. 이 마고한테. 그러자 언제 먹을지는 내가 정해요. 그 다음 요리는 저는 타코에 관한 요리인데 그 타코가 뭐 추억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요리다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혹시 이것도 이제 빵과 마찬가지로 그 기존 메인이 나오기 전에 그런 식전 요리들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는데 이 타코를 주면서 이제 이 셰프가 자기 어린 시절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타코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보다 각 그 온 참가자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일정한 폭로예요. 기억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사연들을 막 드러내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았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쾌해하는 감정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따지고 보면 이 메뉴라는 영화에서 파인다이닝을 경험하는 과정은 불쾌감을 계속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셰프의 강압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억압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밝히기 싫은 것들도 드러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화면 속에서 사진처럼 이렇게 다뤄진다든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음식과 불쾌함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 메뉴만큼 크게 보여주는 작품도 없지 않을까. 근데 가끔 지금 파인다이닝의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가게 되고 어떤 셰프 어떤 식당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 돈 주고 먹기엔 아까웠다라는 코멘트들 영상들도 이제는 예전에는 좀 적었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저항감들이 오는 거죠. 그건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가격만큼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동시에 그 경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어떤 과정의 결과로 도출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셰프가 자기 이제 수셰프 오른팔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난장판이라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갑자기 총으로 자기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쇼야 연극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영화가 다 끝나면 알게 되죠. 이 사람도 진짜 자살을 했다는 것. 다 서로가 죽어가는 어떤 그 난장판들이 이 메뉴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그 불쾌감들을 계속 드러내게 되면서 따지는 이들은 특히 이제 이 셰프가 하고 있는 이 섬의 지역의 식당에 그 물주들, 투자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되게 이제 기분 나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레미 라우덴이 아까 그 총으로 자살했던 그 남자였었는데 그 사람은 기리며라고 하면서 메스
라고 하는 요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거부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에 손가락을 또 잘리게 되는 장면까지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고라는 여성이 좀 정체가 원래 그 예정돼 있던 여성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타일러라고 하는 그 남자가 갑자기 데려온 여성이었었는데 셰프가 불러서 네가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어떤 진영에 속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마고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니네 편이면 살 수 있는 건가라는 뉘앙스로 물어보니까 아니 결국 우리 모두 다 죽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메뉴다. 그리고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 메뉴의 일부로서 어떤 쇼의 일부로서 경험의 일부로서 제공돼 있다라는 사실도 이 셰프가 종종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탈출하는 사람들이 의자를 들어서 가게의 유리창을 깨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중요한 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셰프의 본심은 이런 거죠. 자신은 재료다. 네가 죽는 것도 네가 파멸해 가는 것도 이 쇼의 한 본질이다. 그리고 자기는 몇 년 동안 절대 만족 못한 인간을 위해 멍청하게 노력해왔다. 나도 여기에 일조한 사람이다. 라면서 되게 파멸하는 과정, 스스로 이 세계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라는 작품은 자기 파괴적인 얘기인 거고 이 세계, 이 허영의 세계, 이 파인다이닝의 세계가 얼마나 거짓이고 가짜이고 서로 쇼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파괴시키려고 하는 셰프의 본심이 막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자주 왔었던 이 부부에게 이 남자에게 물어봐요. 네가 먹었던 것 중에 하나라도 메뉴 기억하는 거 있어? 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아내가 대구라고 말하니까 이 셰프가 대구 아니야 가자미야. 근데 이 여자가 또 대구든 가자미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생선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가자미한테 중요하지. 그 재료들한테 자연에 대한 너희들은 존경심 그런 것이 없어 라고 또 말해주는 그런 셰프의 항변이 담기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어리석임이라는 요리사가 나오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남자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되지만 결국 다 잡혀오게 되고요. 그 다음 요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 마고를 데리고 왔던 이 테일러라고 하는 남자가 이 셰프의 마음에 너무나 들지 않아서 자기 식당 요리하는 조리대로 이제 불러와가지고 아일랜드로 올려 보내서 거기서 요리를 하게 만들고 결국 엉망진창 요리를 하게 되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나중에 보면 마고가 테일러가 자살해서 목매단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따져요. 그럼 나는 왜 여기 불려왔는가? 뭐 테일러는 그렇다 치고 그러자 여기서 보면 이 여자와 함께 온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션샤인 박사님 호출입니다 라는 영화를 셰프가 봤는데 더럽게 재미없었어. 네 남자가 나왔던 그 영화잖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 저마다 따지고 보면 셰프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약간 뭐 이럴 때는 좀 삐거덕거리긴 해요. 그보다 더 좋은 사연을 좀 시나리오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셰프의 선택에 의해서 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인 것이고 그들은 파멸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유일하게 이 마고라는 여성만 사실은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리 비평가 그래서 이 셰프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여성도 와 있고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여성은 좀 다른 태도를 계속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네가 앗아갔어. 사실은 이제 셰프의 요청에 의해서 셰프의 방에 집에 다녀오거든요.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서 좀 봤던 것들이 있어요. 셰프의 어떤 초기 시절의 사진들, 햄버거 가게에서 일했던 사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응용해서 이제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앗아갔어. 진실을 인정해. 넌 애정이 아니라 그냥 집착으로 요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난 집착이 아니라 애정으로 요리하고 있어 라고 셰프가 따지니까 됐고 자기는 진짜 치즈버거가 먹고 싶으니까 전위적이고 어쩌고 하는 번지랑 가짜 말고 우리 흔히들 이제 파인다이닝의 그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 진짜 남부식 햄버거입니다. 뭐 치즈버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그냥 진짜 치즈버거를 먹고 싶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가 본 거죠. 그 셰프의 방에서 어렸을 때 되게 젊은 시절에 햄버거 가게에서 우수사원으로 꼽혔을 때 그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 셰프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리의 최초의 즐거움을 이 여자가 깨달은 거죠. 저 남자가 갖고 있었던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단지 잘 만든 치즈버거라는 것을 보충 코스로, 멘탈 코스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부터는 좀 뻔해요. 좀 재미가 없어지는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장면 곳곳에서
그런 파인다이닝의 어떤 허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디저트가 준비가 되고 자기도 몰락에 일종하고 인간의 미국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인간 디저트화 만들어 막 초콜릿을 위에다 부어놓고 막 하면서 폭탄과 함께 둘러쳐가지고 걸작으로 남길 소망하는 제 작품에 너희들도 일부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불덩이를 가지고 이들한테 붙이게 되고 여기 하얗게 둘러쳐 있는 게 폭탄들과도 관련된 거는 뭐 마시멜로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것들을 터트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곳은 화재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은 배를 타고 겨우겨우 탈출하게 된 이 마고라는 여성이 본명도 이제 중간에 드러나거든요. 마고도 아니었었고 원래 하던 일도 사실은 서비스업, 몸 파는 일에 가까운 그런 서비스업으로 이제 유추가 되는데 그래서 셰프가 그런 말을 하죠. 너와 나 서비스업이라는 어떤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포장해간 다 먹지 못하고 포장해 나가거든요. 그 포장해간 그 치즈버거를 먹으면서 폭발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 아주 단순한 거죠. 그냥 찐득찐득하고 치즈 덩어리에다가 패티 쫙쫙 눌러놓고 기름기 좔좔 넘치는 이런 치즈버거가 더 맛있는 것이지 무슨 파인다이닝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어떤 미식 문화, 자본주의의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보시면 아마 지금 보시면은 훨씬 흥미롭게 보여질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흑백요리사 시즌 1, 2를 경험을 했고 그중에 좋은 것도 봤지만 또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 의문점을 통해서 이 영화를 또 충분히 음미하실 수 있다. 진짜 음미하실 수 있다. 안 그러면 그냥 되게 자극적이고 스릴러 같은 그런 또 그냥 먹방 같은 그런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인다이닝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요. 그래서 사치제를 넘어서 문화적 경험을 도약이 가능하신 거지. 그런데 영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튜브의 시대를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성리의 빛깔이라든가 이런 고전 영화들, 재개봉한 영화들, 예술 영화, 최근에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파더 마너, 시스터 브라더 같은 그런 짐 자무시의 영화들, 소위 작가 영화들을 다루고 있는데 비평의 언어는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좋은 거야. 물론 되게 오락적이고 치즈버거 같은 영화들도 감자튀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그것도 영화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사유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 라고 이제 말해서 설명해 주는 게 제 유튜브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파인다이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인다이닝과 영화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소비재로서 놓고 보면 일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요즘은 10,000원들 다 넘어가시죠. 그렇죠? 뭐 좀 싸게 찾아야지 이제 10,000원 밑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뭐 10,000원, 15,000원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파인다이닝은 그것의 10배, 20배 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영화는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가 됐든 아니면 마블의 영화가 됐든 다 똑같은 가격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파인다이닝은 뭐가 더 플러스가 되어 있냐면 자본이라는 것이 더 극렬하게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의 어떤 가치를 내놓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영화와 똑같진 않은데 비평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까지 이끌려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리면 우리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겠죠. 뭐 몇 분이라 더 오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예전에 타르코프스키 영화가 처음 나왔던 게 90년대 중반 후반쯤 됐는데 희생이라는 영화가 그때 10만이 봤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다시 최근에 재개봉을 했었고 제 영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10만이 한국에서 볼까?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때는 파인 다이닝, 파인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시기예요. 한국이 문화 개방들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일본 문화 개방된 것도 90년대를 지나서였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유럽 영화들이나 예술 영화들을 보는 루트도 거의 없었던 시기에 90년대 중반부터 그때 백두대간을 통해서든 일반 개봉 극장도 막 열리게 됐고 영화제 시대가 95년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후죽순 영화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영화들을 막 신작들을 막 보게 되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시면 더 싸죠, 심지어. 그것들이 크게 비용 처리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파인다이닝은 훨씬 더 자본에 대한 고도의 투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그 한 끼 식사가 한 달 월급까지라고 한다면 너무 과장일까요? 그렇죠? 그건 좀 과장이겠지만
그래도 꽤 상당 부분 계속 손가락 빨고 계셔야 될 정도의 경험을 위해서 과연 그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이 처음 개봉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겐 그런 영화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파인 다이닝이에요. 이때 아니면 못 보겠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보러 가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노멀해진 거죠. 평범해지는 이 시대를 살게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도 그때만큼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그럼 과연 이 파인 다이닝의 시대가 오픈되는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영화 문화는, 비평적 문화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 안에서는 계속 지금도 맴돌고 있어요. 나머지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장통을 겪는 한국의 미식, 어쨌든 양쪽 성장과 대중화,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파인 다이닝이 오마카세 열풍을 중간에 마치 허리 단계처럼 이렇게 열렸었죠. 그래서 통해 대중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미슐랭 가이드 서울 발간 이후 한국의 다이닝 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스탠더에 근접해 가고 있고, 흑백 요리사가 또 이런데 붐을 뿜뿜하게 하는데 되게 크게 일조를 했고요.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대한 심리적 장벽과 가성비 중심의 소비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이 고민되죠. 흑백 요리사는 파인다이닝 셰프들의 노동 집약적 예술을 조명하여 이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재는 제가 보기엔 비평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백종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 어떤 것들에 대한, 사실 백종원 대표가 많이 주장했던 게 그런 가성비들이었었죠. 아니, 사라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미식 문화, 한국 음식 문화의 또 기본적인 베이스, 그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성재 셰프의 등장은 단순히 심사위원의 추가가 아니라 그는 맛있다, 맛없다 의 주관적인 영역을 논리적 비평의 영역으로 끌어올려게 됐죠. 그래서 직관과 논리, 셰프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직관과 이를 분해하는 분석의 논리를 결합했고, 타협하지 않는 기준점은 시청자에게 전문가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증명을 했고, 그게 생긴 게 평론가들의 어떤 비평가적인 위치에서 권위가 생긴 게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안성재 셰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다, 의도 등의 요리를 평가하는 새로운 원리를 여러분들께 각인을 시키게 되었었고요. 안성재 비평의 세 원칙, 의도가 중요하고, 밸런스가 중요하고, 이분한 게 익힌 게 중요하고, 원재료 맛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어떤 원칙으로서 요리의 어떤 철학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됐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들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렇게 해서 미식의 문화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꽤 중요한 가치와 평가일 테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식점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가끔 가까워서 갔던 곳이에요. 그곳에선 떡볶이 맛과 김치찌개 맛과 순두부 맛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고추장 그 원소스를 다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각 재료에 맞는 소스 개발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는 안 가게 됐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 세 가지 문제, 의도, 균형, 재료하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피곤한가요? 피곤하실까요?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리 비평의 가능성과 침착하게 취향은 척도가 되지 못한다. 맛은 주관을 넘어 객관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맛도 취향이고 영화도 자기 취향이고. 근데 취향만 놓고 얘기하면 그럼 서로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취향은 그렇잖아요. 다 각자가 갖고 계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평을 한다는 것은, 혹은 안성재 셰프가 넌 탈락이고 넌 합격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가치적 기준을 두고 그 가치의 척도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따지는 문제예요. 문제의 핵심은, 비평이 될 때는 그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되게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이데아적 가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들레즈적 위치에서 다른 어떻게 보면 절합되는 어떤 가치도 있을 것이고요. 베르그성적 의미에서 어떻게 도약을 하게 되는가, 비약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가치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철학의 문제이고 사실은 가치의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안성재 셰프의 말 속에서는 꽤나 일상적인 요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평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만,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그게 취향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취향이라는 얘기를 심사하면서도 여러 번 쓰긴 합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요리, 문화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 평가를 하게 되는 그 최후의 척도는 취향은 아니에요. 취향은 이제 소위 말해서 피에르 부르디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아비투스라는 용어 정리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향은 우리가 흔히들 내 취향은 내가 형성한 거야 라고 믿잖아요. 근데 부르디에적 관점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취향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지역, 고향, 가정 환경, 자본력 등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만들어진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가의 자제로 태어났으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취향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취향이 꽤나 절대적이고 뭔가 탁월하거나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문화를 경험하는 것, 어떤 파인 다이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좋은 영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내 취향이 이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영화이고 그게 좋은 문화이고 그게 좋은 음식일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더 복잡한 레이어의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식 문화 혹은 경험 문화 혹은 비평의 차원. 쇼가 끝난 뒤 우리 식탁에 남은 것들은 이런 차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이 딱 있기보다는 어떤 방향성들은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흑백 요리사가 끝나고 나오게 되면서 저에게 남겨진 것들은 셰프의 노동에 대한 존중. 요리 뭐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후덕식 셰프가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려고 했더니 남자가 무슨 요리사야 결혼 안 돼 라고 반대를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쵸 옛날에는 요리사 뭐 셰프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약간 천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 달라졌죠. 그게 어떤 시대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셰프가 되게 힘들게 노동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존중도 생겨났다. 그건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미식 수준도 향상됐죠. 아무래도 흑백 요리사를 보고 나게 되면 나도 저런 파인 다이닝을 좀 먹어보고 싶어. 저런 좀 경험을 하고 싶어. 근데 예약도 너무 힘들어. 돈도 이렇게까지 많이? 라면서 다시 물러서게 되는. 하지만 맛있다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도인가를 생각하면서 먹는 그런 능동적 미식의 경험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게 저는 음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또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 다이닝은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예술들, 푸큰스의 어떤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대한 인형들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이야 라고 하실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될 때, 요리를 위한 요리가 될 때 문제가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것들이 파인 다이닝에도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일정하게 허용의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식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건 이런 데 좋은 얘기들을 써놓은 것인데 사실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것도 앞에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더 메뉴라고 하는 그 형식 자체가 사실은 삶의 형식이 돼야 되는데 삶의 형식이 되지 못한 채 허영의 형식, 허식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또 우리의 중요한 자본주의적 삶의 단면이다. 우리는 그런 냉정한 자본주의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 메뉴를 즐기려면 최소한 난 이런 식당에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과시하게 되는 거죠. 더 메뉴에서 보면 샤샤는 몽나쉐 같은 그런 화이트 와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름도 어렵죠. 왜 프랑스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되게 멋있어. 뭐 되게 고급해 라고 우리가 또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문화도 요즘 크게 뭐 유튜버들의 일부 어떤 분들을 보면 생겨나고 있죠. 양날의 검이 있어요. 항상. 저희는 비평적 수준에서 어떤 균형, 이분하게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런 양날의 검을 다 바라봐야 된다.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자도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된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K다이닝이 세계화되고 있죠. 한국의 식재료들의 어떤 좋은 점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화된다는 건 되게 보편화돼야 돼요. 그건 한국화를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K-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사석 자리에서 그거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식의 약간 국뽕 비스무리한 발언을 했을 때 제가 바로 단칼에 쳐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걸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야말로 되게 이상한 강박관념 아니야?
라고 누가 해도 한국스러운 것들을 잘 구현해내면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으면 그건 우리한테 분명히 좋은 점이 될 수 있어.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지 라고 했을 때 K다인이 과연 세계화가 될 것인가? 그것들이 비빔밥, 김밥, 불고기. 사실 불고기 요즘 거의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불고기 안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들이 한국의 대표적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의 산물인 거죠. 다양한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또 과연 그만큼의 어떤 다양성들을 우리가 지니고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일시적 유행이나 어떤 흐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도 뭐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들이 그걸 다 고민하고 사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어떤 비평적 차원에서 어떤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결론 비평과도 다시 연결돼요. 지금 비평과 어떤 파인다이닝과 어떤 문화적인 새로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중문화 비평이 사실은 자리 잡기 되게 어려운 사회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인구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인구가 사실 독립영화나 독립음악, 인디밴드 같은 경우가 활동하기에는 일본 정도의 인구가 되면은 훨씬 더 용이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일정한 소비층이 생길 만한 인구 비중이 생기니까요. 저희는 좀 어려워요. 당연히 비평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영화 비평도 그렇고 대중음악 비평들도 사실 되게 쉽지 않았어요. 대중음악 비평도 딱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리사, 예수가 다 맛을 만들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사실 맛 자체뿐만이 아니라 맛을 다루는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비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비평 혹은 더 좋은 관점, 더 좋은 가치에 대한 것들을 서로 견주거나 경쟁하면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한계,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어떤 눈이 확 깨어지는 오픈되는 순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흑백요리사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일부 안성재 셰프의 용어라든가 언어라든가 혹은 파인다이닝에 대한 열망과 욕망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는 이런 새로운 가치를 향한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흑백요리사 시즌2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더 메뉴라고 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여러분께 이것저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